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내용을 보면서 투자자분들은 대주주 기준 강화와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주목했는데요. 사실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비과세 감면 축소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 축소가 불만의 목소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네요. 네, 연금도 못 받는데 세금 감면 혜택까지 없앤다는 점이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세무 전문가 우리은행 WM 영업전략부 김혜리 차장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세언니 김혜리입니다. 네. 정말 세제 개편안 가지고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내년부터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이 대폭 축소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비과세 종합저축이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름대로 비과세 종합저축은 그 이자와 배당을 받았을 때 비과세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와 배당을 금융상품에서 소득으로 받게 되면요. 15.4%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원천 징수를 하고요. 2천만 원이 초과되면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됩니다. 그러나 이 비과세 종합저축은요. 이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서 전혀 과세를 하지 않는 상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비과세 혜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무나 가입할 수는 없고 가입 대상과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 대상이 현재는 3년간 금융소득 합산과세 되지 않는 분들, 이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만 65세 이상인 자, 그리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액 요건이 있는데요. 1인당 5천만 원까지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혜택이 좋다 보니까요. 이 상품에 대한 가입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번 정부 세제 개편안에서 이 65세 이상자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이 요건이 좀 더 추가되기 때문에 가입 대상자의 제한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또 정의는 뭔가요? 네, 기초연금 수급자는 사실 노인 복지 정책의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산업에서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5,12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자가 20%에 해당됩니다. 1,000명이 넘습니다. 1,024만 명에 해당되는데 이 중에서 70%가 기초연금 수급을 받고 있어요. 이것은 소득 인정액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과 재산 상태에 따라서 소득 인정액을 산정한 후에 단독 가구라고 해서 배우자가 없는 분들은 대도시에서 생활할 경우에는 1인당 이 금액이 228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두 분 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 되시면은 228만 원이 아니라 이제 364만 원 합산해서 그 금액 이하가 되시는 분들은 월 한 34만 원 정도. 예, 단독 가구는 34만 원, 그리고 부부 합산해서는 54만 원 정도 매달 받으실 수 있거든요. 65세 이상자 중에서 지금 70%가 이미 받고 계시고, 네, 30%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지금 원래는 만 65세 이상자들인 경우에는 이 1,0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다 가입 대상자가 되셨는데 지금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 이 30%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288만 명 정도 되시거든요. 이분들은 기초연금도 받지 못하시고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비과세 혜택도 못 받으셔가지고 저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집도 있고 돈도 있고 이런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지만 이 기초 말씀은 네. 맞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라고 해서 네. 생활이 다 넉넉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상자를 너무 축소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초연금 수급이 되려면 단독 가구일 경우 만 65세 넘는 분이 228만 원이 넘는 분들일 경우에는 2만 원만 초과되더라도 그러니까 230만 원만 받더라도 이 기초연금도 못 받고 그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것도 다 원천 징수를 돼야 돼요. 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제 대상자에서 이제 제외되는 것도 억울한데 세제 혜택까지 이중적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제 얘기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동안 노인 복지 정책에서 정부는 그 내용을 확대하고 있었어요. 세제도 확대해주고 2017년부터 이 비과세 종합저축은 많이 이제 알려지고 그 대상 이제 나이가 한 살씩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 현재 만 65세 이상자가 되시면은 다 가입을 하실 수 있거든요. 소득 기준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이 비과세 종합과세 저축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럼 지금 이 개정안 자체의 핵심은 세수를 더 늘리고 복지 혜택은 줄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복지를 집중하겠다. 네, 그 뜻으로 우선은 복지 확대 정책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 네, 이 기초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 자세히 실질적으로 보면은 기존에 만 65세 이상자 다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이 축소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 세제 혜택의 축소라는 것은 실질 소득을 줄이게 되고요. 또 이분들에게서는 현금 지원을 되는 부분에서 세제 혜택을 받던 부분을 못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만 65세 이상자 분들에게는 그 현금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그 재산 구조를 보면요, 집이 있더라도 이 현금 소득이 적은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따라서 집에 재산이 있어서 수도권에 작은 집 한 채가 있어서 기초연금에서 제외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런 분들은 사실 세제 혜택을 더 주면서 그 연금 부분과 동일하게 네, 혜택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세제 개정 안에서는 축소가 됐다는 뜻이죠. 그런 분들은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예?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네. 바로 이게 개정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 국회에 통과되지 않았고 지난 7월 31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도 말까지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25년 12월 31일까지는 우리가 상품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 65세가 넘는 288만 명 되시는 분들 중에 아직 나 이거 가입한 적이 없다. 왜냐면 모르셔서 가입을 못했거나 아니면 이 5천만 원 한도를 다 쓰지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연도 말까지 가입을 하실 수 있는 기한이 있고요. 그러면 이거 종합저축이니까 은행에서만 가입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 보험, 각 금융기관별로 이 상품이 있습니다. 은행에 같은 경우에는 상품에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기 때문에 만기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연금의 수급을 안 받는 분들은 이 상품에 가입해서 만기가 된 후에 다시 가입하려면 이제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가입을 못해요. 그런 경우에는 증권사를 좀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증권사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를 개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좌만 개설해 놓으면 이 계좌의 만기가 막 예를 들어 99년 이렇게 설정이 가능해요. 사실 평생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인출할 수도 있고요. 그 5천만 원의 한도 원금을 넣고 그 안에서 운용하다가 인출과 그게 자유롭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장 큰 장점이 이 가입 기한 제한이 없어요. 의무 가입 기한 제한이 보통의 절세 상품의 경우에는 3년 이렇게 기간이 있거든요. 3년간 해지를 하면 안 되는데 이 비과세 종합저축은 하루만 가입해도 되고요. 5천만 원을 다 넣었다가 그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전액 인출해도 됩니다. 그래도 이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는 유지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이 안 되셨는데 할 때는 이 증권사 계좌 비대면으로도 가입이 되거든요. 우선 가입만 해놓고 개설만 시켜놓고 운용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도 그 상황에 맞게 운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닌 분도 가입은 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가입해놔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올해 네. 안에 것도. 그렇죠. 그런 경우 올해 안 하게 되면은 제도 시행하고 나면 65세인 경우에는 사실 그 이후에 그 금융 상품을 계속 운용할수록 이 혜택이 늘어나거든요.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전액 넣어놓고 5% 이자나 배당을 받았을 때 한 38만 원 정도 세금이 나와요. 근데 매년 38만 원의 세금을 비과세 그러니까 내지 않고요. 그 계좌 안에서 계속 복리로 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은 시간 30년을 또 운영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정책이 어떻게 더 좋아질지 아니면 나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25년 12월 31일까지는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죠. 계좌를 개설하시기만 하더라도 가입 요건에
네,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은행에서도 할 수 있고 네. 증권사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창구들을 알려주셨는데 뭐 가입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긴 네. 하겠습니다만 차장님 보시기에 어디서 가입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고 보시는지. 아무래도 이 계좌를 개설만 해놔도 이 다음 이후에 만개 다시 가입 요건을 검증받지 않아도 되는 증권사 계좌 개설을 우선은 가장 선호를 해드리고요. 다만 증권사의 상품이 원금 손실형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가입하기 때문에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예금처럼 안정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안정 상품 위주로 운용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자만 주지만 이거 원금 손실이 안 되는 보장성이거든요. 원금이 보장되는데 증권사의 경우에는 증권사 좋다고 해서 개설했는데 원금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세금 혜택보다 더 좋은 건 원금을 보장하는 안정성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증권사 계좌 하시고 거기에서 안정 상품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은행 차장님이셔서 이게 닫힌 질문일까 하고 답을 드렸는데 증권사를 오히려 추천해 주셔서 놀랐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그냥 하고 넘어갔던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비과세 종합저축 자체의 그러면 장점은 절세 이 부분밖에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세금과 가장 중요한 게 나이가 65세 넘어가면 또 건강보험료가 또 그렇게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모든 상품에는 건강보험료,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되는 금융상품조차도 1,000만 원이 넘어가면 건강보험료 산정이 합산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실 때는 건강보험료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비과세되는 이 항목은 아무리 소득이 많이 발생해도 세금 납부 없고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전액 다 빠지기 때문에 꼭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5천만 원이라는 게 평생 한도인 거죠, 그냥. 맞습니다. 1년에 5천씩 ISA처럼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5천 끝. 원금, 납입 기준이라고 납입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원금 끝. 네, 기간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뭐 당장 가입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요 비과세 혜택 축소 자체로 네. 또 논란이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상호금융 예탁금인데 요거는 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요게 또 축소가 되면 지역에 계신 분들 좀 아무래도 불리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 부분도 상호 금융 예탁금, 출자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지역 농협, 수협, 우리 새마을금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상호 금융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출자를 하거나 예탁금을 넣었을 때 3천만 원 예탁금까지는 비과세, 그리고 출자금도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왔어요. 하지만 또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축소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준 조합원 되시는 분들 중에 소득이 낮으신 분들 이외에 소득이 이제 5천만 원, 총급여 5천만 원, 그리고 종합소득금은 3,800 이상이신 분들은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고 바로 분리과세로 갑니다. 그 내년부터 5%, 그 다음 해는 9% 분리과세를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바로 상호금융에 들어있던 자금들이 많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큰 제1금융권보다는 이런 지역 금융을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 지역에서 이제 예적금이라든지 제출 상품을 이쪽에서 많이 혜택을 보고 계신데 상호 금융에 대한 이 비과세 혜택을 줄임으로써 여기에 있는 자금이 제1금융권이나 다른 곳으로 이탈하게 되면 지역 금융에 대한 위기가 올 수가 있다. 여기에 이제 경제가 어려워질 수가 있다. 대출이 축소되거나 대출 이자율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예적금이 예전에는 좀 새마을금고가 좀 높게 주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조합원들이 다 출자를 해서 이 예탁금과 이 배당에 대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자금이 몰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이제 좀 우려스럽다. 이런 시각이 좀 있는 것이죠. 여기 나온 농협이라는 게 NH은행이라고 불리우는 데가 다 농협 맞죠? 농협은 중앙농협이 있고요. 네. 농협중앙회죠. 농협중앙이에요. 그리고 지역농협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역농협. 그러면 네. 농협 중앙에 건 안 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지역 농협만 되는 그렇죠. 거고 네. 수협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고 맞습니다. 수협 중앙에는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뭐 이런 거예요. 네.
복잡하네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맨날 뭐 부실이다, 뭐 인수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되게 돈 빼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연락을 주세요, 저한테도. 이게 새마을금고 돈 빼야 돼? 뭐 안 빼도 돼요. 뭐 얼마 있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실제로 이렇게 해서 자금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간다면 이제 투자해 놓은 부분에서 예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이런 지역 이런 이제 뭐 이런 상호금융들 같은 네. 경우는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이런 게 될 경우에는 없다고 맞습니다. 보기에는 불안해 보이는 느낌인데요. 솔직히. 그렇죠. 사실 이제 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농어촌 지역을 얘기하는데요. 네. 뭐 신협이라든지 수협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 계신 분들은 사실 이 지역 농협을 상호 금융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근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단순히 농어촌 조합원뿐만 아니라 생활자금으로 여기에 넣어놓고 뭐 이자나 배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으시거든요. 이런 분들도 다 비과세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합원 그리고 준조합원 해당하시는 분들도 2028년까지 비과세를 하고 네.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이후에 시작하겠다는 거고요. 아까 말했던 금액이 높으신 분들, 그 준산층 이상 되시는 분들은 바로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고 분리과세로 간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모든 부분들이 약간 기준들이 모호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저희가 저소득층 이야기도 네. 했고, 근데 고소득층도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되게 기준이 모호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고소득층이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게 세법에서 보는 고소득과 건강보험료 고소득층 그리고 또 복지에서의 고소득층이 다 다릅니다. 각각의 기준이 달라요. 네, 세법에서 보면요. 한 1.5, 1억 5천 정도 소득이 되시는 분들은 한 38%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시작되고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8천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또 건보료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에게 고소득자냐고 또 물어보면은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또 많거든요. 또 아까 말한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도 월 228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혜택을 받지만 월 230만 원 받는 분들은 간발의 차. 네, 그 차이 몇만 원 차이로 본인들은 또 복지 혜택에서는 고소득으로 또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2만 원을 안 받는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오히려 근데 저라면 딱 2만 네. 원을 일단 안 받는 방법을 찾을 것 같아요. 예금을 안 들어서라도 237만 원에 맞추고 싶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근로 의욕을 좀 낮추는 그 단계, 그 소득 네. 인정선이 그런 효과가 있다 해서 그런 좀 약간의 어두운 면이죠. 이게 사실 또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걸 받기 위해서 근로를 안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 근로도 그렇고 예금을 넣어서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자를 안 받는 예금에다 넣어야 되는 거죠. 그 맞습니다. 2만 원보다 적게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과연 하실 만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실까요? 네, 그래도 이제 이 복지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선 자체는 높아지고 있는데 복지에서 보는 우리 고소득자 그 기준과 그다음 그리고 또 세금이나든지 다른 건보료 징수하는 데 있어서의 혜택의 차이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또 국민들이 인식하는 그 수준이 본인들은 고소득자 아니고 다 중산층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네, 그 간격에 대해서 이제 조세 형평이라든지 이 과세에 대한 형평성의 또 문제가 거기서 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게 또 마지막에 애매하게 끝이 나네요. 네, 그래도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